한국의 기술력은 안 봐도 뻔하지 뭐. 아니, 너 한국은 가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한국은 일본이 기술을 전수해준 후진국이잖아. 내가 이번 겨울에 다녀온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위야. 한국은 눈이 내려도 교통이 마비되지 않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눈이 내리면 도로가 차단되는 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기 전부터 미리 제설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눈 때문에 집에 자주 고립된다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녀는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중국도 일본과 똑같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그녀가 한국에 갔을 때는 한국의 도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도 삿포로에 사는 아야노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겨울이 되면 매년 폭설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출이 어려워 집 안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불편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중국 여행을 하며 다른 나라도 별 수 없다는데 위안을 받았답니다. 일본은 워낙 나라도 크고 도시도 많아 각 지역마다 운영 방침이 달라요. 대부분 주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눈이 오면 집 앞 도로에 눈을 치우는 게 일상이죠. 문제는 밤새 내린 눈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출근을 하지도 못할 정도죠. 마을로 오는 큰 도로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마을 사이의 길들은 눈이 고스란히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눈을 치우지 않는다면 운전할 때 위험하고 결국 제설 작업이 말끔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꼼짝없이 집 안에 머물러야 하죠. 또는 갑자기 따뜻해진 날씨로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 넘게 삿포로에 살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린 후 계절이 바뀌기 전까지 갑자기 따뜻해져 눈이 녹는 확률은 거의 없었답니다. 저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런 상황에 어릴 때부터 놓이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 냉장고를 꽉꽉 채우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점이었어요.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고 그 눈이 언제 치워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 장을 보러 시내에 나가기 위해 도로가 정비되기 전까지 집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게 겨울 일상이었어요. 외출하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냉장고를 채우기 위해 마트를 들리는 게 겨울의 필수 코스였답니다. 간혹 시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사는 지역은 배달하는 업체가 손꼽힐 정도로 많지 않아요. 눈이 오면 그마저도 포기해야 하죠. 약속 역시 이웃들과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눈이 오면 마을 입구에서 마을 안쪽에 사는 친구 집까지 걸어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이 올 때 좋은 점이 있다면 단 하나 마을 사람들끼리 더욱 돈독해진다는 점일 것 같아요. 시내에 나가는 게 어렵고 혼자 집에서 지내는 건 심심하기에 주말이면 근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곤 했거든요. 그런 일상을 지내다 보면 조금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 집안에서 편안한 활동을 즐기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애썼죠. 그래서 처음 중국으로 여행을 준비했을 땐 설렘이 가득했어요. 중국은 일본과 다르게 상당히 발전된 모습들로 보였거든요. 지하철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집 역시 따뜻하게 설계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집은 겨울에 장작을 떼야 할 정도로 춥다는 건 굳이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여하튼 추운 겨울 일본 집에만 갇혀 지내는 게 싫어서 한 번은 중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왕이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움직임이 편리한 나라에서 겨울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기대는 중국에 도착해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와장창 무너졌답니다. 중국에 다양한 숙소들이 있었는데 호텔보단 중국의 느낌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어 중국 전통의 집을 예약해서 도착했거든요. 놀라웠던 건 사진과 다르게 너무나 허름했다는 점이에요. 차라리 일본 집이 그리울 정도로 단열도 안 된 집은 장작을 태울 수 있는 난로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숙소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지내야 했어요. 놀라운 점은 해가 떠 있는 낮엔 오히려 집 밖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중국 숙소에서 눈을 떴는데 평소와 다르게 창밖의 경적이 요란했어요. 도심에 있었던 숙소로 접근성이 좋아 결정했던 이유도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눈이 오는 날이면 아침 일찍부터 마비된 교통으로 빵빵거리는 차들 때문에 잠을 깨야 했습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도로 정비도 안 되어 있는데 많은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로 나왔어요. 당연히 차들은 뒤엉켰고 도로 위차선이 보이지 않아 마치 주차장이 된 것처럼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가도 다행히 기차가 있으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역으로 갔습니다. 운행하는 기차를 보며 어디를 갈지 살펴보다 3시간 거리에 있는 관광지를 다녀오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이었기에 그곳을 관광하고 오후 늦게 다시 기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숙소에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갑자기 기차가 끊겼거든요. 다음날 숙소에 돌아와서야 기차가 사고가 나서 운행이 중지되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는데 감사했지만 중국도 겨울에 별 수 없다는 생각에 씁쓸해졌습니다. 오히려 위험할 뻔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눈이 내리고 위험한데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중국인들이 떠올랐거든요. 차라리 일본 집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며 겨울엔 여행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출장 일이 잡혔거든요. 그것도 겨울에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갈 수밖에 없었던 건 저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어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중국 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다녀온 유일한 팀원으로 인정되어 단독 출장의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 기회를 잡으면 출장 다녀와 승진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까지 완벽했죠. 겨울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놓칠 수 없는 기회라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어차피 한국도 중국과 근접했기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죠. 되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마저도 중국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걸 알기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죠. 도심엔 공용자전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여차하면 자전거를 대여해 이동하는 방법도 생각해 둔 거죠. 그만큼 절실했기에 한국공항에 내린 후 한국을 바라보는 제 표정은 더욱 냉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전투적으로 숙소에 도착했죠. 눈만 내리지 않았을 뿐 일본에서 느끼는 맹추위와 견주었을 때 결코 뒤처지지 않는 추위가 한국 겨울이었어요. 제발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눈만 내리지 말아달라고 매일 밤 기도하며 잠에 들었답니다. 제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는지 며칠째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이틀만 있으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눈이 내리지 않았다면 이틀 사이에 눈이 내릴 확률은 많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죠. 그 생각을 한 다음 날 아침 창밖을 쳐다보았을 때 저는 망연자실한 채 두려움에 휩싸였거든요. 창밖 테라스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침대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일 정도의 눈 두께라면 도로 위는 이미 마비가 되었을 정도로 이동이 어려울 거라는 게 너무 뻔했죠. 한숨이 나오면서 미팅 장소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자전거로 이동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했으니까요. 슬프게도 자전거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거리를 보았을 때 자전거를 타면 1시간이었는데 10분 거리도 아니고 1시간을 모르는 지역에서 이동할 수 없었죠. 더 슬펐던 건 나갈 준비를 모두 마치고 숙소를 나왔을 때였습니다. 쌓여있던 눈 위로 한방눈이 또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했는데 갈수록 강해지는 폭설 때문에 전난감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와 다르게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의 움직임에 동화되어 함께 걷게 되었죠. 도로 위를 보니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깨끗해 보였어요. 버스도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었어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기에 눈길에 노출된 버스가 언제 미끄러져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미팅이었고 늦으면 안 되는 자리라 고심 끝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제가 탑승하고 이동할 땐 문제가 없었기에 약속 장소에 도착만 한다면 제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라 그 이후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도 눈이 오면 속수무책이고 중국에서도 한번 경험했기에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약속 장소까지만 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길 바라고 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지하철역으로 이동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했죠. 자주 오진 못하겠지만 운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벽 한쪽에 보이는 시간표를 보았는데 그 시간표대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는 게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체할 수 없었어요. 중국처럼 제가 탄 다음 지하철에 이상이 생기고 오늘 지하철 전체 구간이 종료될 확률을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는 지하철을 타고 미팅 장소까지 무사히 도착했어요. 가는 도중에도 혹시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죠. 정시에 도착한 지하철 덕분에 늦지 않게 미팅 장소에 도착했고 마지막 미팅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 출국 준비를 하면 되었죠. 어떻게 숙소로 돌아갈지 생각하다가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지하철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지하철이 운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금 들었거든요. 마지막 제 운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 순간 저에겐 상당히 흥미로운 복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로 이동했을 때 전 정말 놀라고 말았어요. 미팅을 끝내고 나왔을 때도 약하지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어서 사실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죠. 만약 지하철이 운행된다면 본사에 전화해 한국을 좀 더 즐기고 돌아갈 거라고 말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정말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한국인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도 저처럼 동요된 표정 없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눈이 내리면 집안에 갇혀 지내는 게 일상인 일본처럼 눈이 오더라도 회사에 출근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한국인들이었어요. 도로 위에는 버스가 이동했고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지하철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앉아 갈 수 있었는데요. 의자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의자 때문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온몸이 나른해지며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한국 지하철이 이렇게 안전하고 우수한지 직접 경험하고 나니 일본에 가는 게 아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집안에 머물며 재택근무를 해야 하잖아요. 눈이 오면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눈이 오더라도 이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어찌나 신기했던지 일주일 동안 한국을 여행하며 버스를 타고 여행했을 정도랍니다. 눈이 올 때 도심에서 버스를 타고 구경하는 건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버스만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차선이 별도로 존재했는데 마치 지하철과 같이 줄지어가는 버스도 5분 내외로 도착할 정도로 자주 왔기 때문입니다. 신기했던 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이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차들이 뒤엉켜 어느 차도 이동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고 안전해서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중국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경험을 한국에서 할 수 있었어요. 평생 일본에서는 눈이 내리면 동네를 벗어날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한국 도시에서 눈이 내리니 관광지나 쇼핑몰 등 어디를 구경하더라도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구경하며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경복궁에 눈 내리는 모습은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일본엔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없거든요. 특히 경복궁에서 안쪽을 바라보면 산이 있어 정말 멀리 떠나온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쳐다보면 높은 빌딩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며 떠난 여행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들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건 걸어서도 맛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눈이 오더라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니. 겨울마다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숙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처음 한국 숙소에 갔을 땐 난방되는 난로가 없어 한국도 추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두꺼운 잠옷을 별도로 구매해 가지고 갔을 정도예요. 중국에서처럼 고생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바닥 난방으로 등만 대고 누우면 너무 뜨거워 속옷만 입고 잘 수밖에 없었답니다. 믿어지세요? 문을 열고 나가면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데 집안은 더워 속옷만 입고 자야 한다니 한국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아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일본에서 눈이 오면 갇혀 지냈던 게 일상이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눈이 와도 이동하는 게 자유자재로 되는 게 익숙할 것 같아요.
저 역시 편리함에 빠르게 익숙해지다 보니 삿포로에 다시 돌아왔을 땐 한숨부터 났습니다. 일본에 돌아와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며칠간 집안에 머물며 일본에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한국이 그리워졌네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의 겨울을 경험했던 일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겨울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무리 많은 눈이 내려도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도로를 정비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을 발전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나 중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한국과 같은 정비는 불가능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동을 포기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눈이 내려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이 일본인의 시선에서는 부럽게 느껴졌는데요. 눈이 오는 날에도 불편함 없이 여행을 가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국방전략연구소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국방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의 심각한 전투 태세 상황을 보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전문가는 한국에 방문해 마주한 현실의 충격을 받아버렸다고 하는데요. 너무 심각한 나머지 회의장에서 브리핑을 듣다 말고 단상으로 성큼성큼 나와 마이크를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이러다 다 망할 거라며 절규하듯 소리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회의장에서 무엇을 들어버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라고 해요. 30살이고 백악관에 있는 국방전략연구소 싱크탱크에서 국방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저는 한국에 가서 미군 철수 가능성에 직면한 한국의 자주 국방력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사실 전 이 임무를 전달받고 나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답니다. 항상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언 이후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토의를 밤낮 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미국의 군사전략 핵심 기관이기에 이 사태를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가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핵무장에 대한 갑론을 박으로 싱크탱크는 매우 시끄러운 상태고 이에 따른 국제 여론을 살펴보고자 여러 국제회의를 비대면으로 급하게 진행하며 계속 토의를 해나갔어요.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게 더 이익이 되니 한국에 대한 핵무장 승인을 주장했고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었죠. 그러나 중국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회의실을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크게 소리치며 반대를 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고 한국의 핵무장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한국의 국방 사정이 꽤 복잡한 편이잖아요. 국제관계와 군사 전략을 공부하면서 이 나라의 안보 구도를 형성하는 복잡한 관계망을 분석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한국이 자주 국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제겐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은 70여 년 동안 한국 안보의 방패 역할을 해왔고 거의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미군의 존재는 한국 안보의 핵심이었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 동맹에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해왔죠. 예측이 불가하고 적대적인 북한을 마주한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국방 분석가인 제 시각에서는 망설여지더라고요.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거래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워싱턴에서 돌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불분명했지만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양보를 받는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에 동의할 것이라는 얘기였죠.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 충격이 퍼졌고 전문가들과 논평가들은 지역 안정에 잠재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 역시 주한미군 철수 전망에 깊이 우려했답니다. 수년간 이 지역을 연구한 결과 한반도의 미묘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가는 북한에 맞서 한국 동맹이 홀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이런 배경에서 저를 서울로 파견했어요. 한국의 방위를 책임질 한국군의 준비태세와 능력을 평가하라는 임무를 맡겼죠. 본국의 동료들은 열린 마음으로 상황에 접근하라고 격려했어요. 한국이 군대를 현대화하고 자체 국방, 역량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하면서요. 하지만 전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앞선 기술이나 훈련으로도 미국의 안전보장 손실을 메울 순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호텔 방에 짐을 푸는 동안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를 한국으로 이끈 근본적인 우려를 억누를 순 없었어요. 한미동맹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안정의 기둥이었고 그 동맹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미군의 조기 철수가 위험한 힘의 공백을 만들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세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답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로 호텔에 나섰을 때 전 상대적으로 평범한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미군 철수 가능성이라는 암울한 그림자와 한국의 이웃 나라들이 제기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 사람들은 평온하고 단호한 태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분명한 침착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고 저는 그 이유를 밝히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어요.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국의 현재 안보, 태세와 장기 전략 목표에 대해 설명해줄 고위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깔끔하게 잘 정돈된 국방부의 건물을 보며 처음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듣게 될 충격적인 사실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말끔한 군복을 입은 진지한 표정의 남녀 소그룹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악수는 굳건했고 시선은 곧장 저를 향했죠. 전 자신의 삶을 조국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 데 바친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현재 국방 능력과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설명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은 첨단 무기체계 최첨단 기술 강화된 훈련 프로그램 등 주요 투자 분야를 강조하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건 한국이 해군 전력에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죠. 관계자들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할 의도가 전혀 없지만 핵잠수함 기술 획득이 억제력을 높이고 해양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봤어요. 한국 해군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차기 호위함 등 첨단 수상함을 확보했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개발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주변 해역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국방부 간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한국 해군의 미래상이 점점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핵잠수함을 보유한 해군이라니 그건 정말 획기적인 도약이 될 게 분명했어요. 물론 기술적 재정적 난관이 만만치 않겠지만 한국의 의지와 능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어요. 이렇게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건 단순히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한국이 자주 국방의 길을 선택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죠. 미국의 지원에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어야 진정한 자주 국방이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브리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든든해졌어요.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하겠지만 오늘 들은 내용을 보면 결코 불가능한 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의 힘찬 항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국방부를 나섰답니다. 브리핑이 계속되는 동안 전 혼란과 회의감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국방 계획에 투입된 세부 사항과 전략적 사고 수준에 감명받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이 안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군사 역량 강화에 상당한 자원을 투자할 의지가 있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시간을 내주고 솔직하게 말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제 머릿속은 이미 질문과 고려 사항들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전 한국의 국방 전략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하고, 정치와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관점을 구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저는 국방 전문가 정책 분석가 퇴역 군인들과 만나 토론하느라 바쁘게 보냈어요. 전 셀 수 없이 많은 보고서와 브리핑 문서들을 샅샅이 읽으면서 한국의 안보 현황과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 애썼답니다. 드러난 건 복잡하고 모순적인 모습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이 군사 현대화와 능력 개발 측면에서 이룬 놀라운 발전을 부인할 순 없었죠. 한국은 잘 훈련되고 장비를 갖춘 군대 첨단 무기 체계, 강력한 방위 산업 기반을 자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자립을 향한 길에 여전히 상당한 난관이 있다는 걸 지울 순 없었어요. 한국은 정보 공유 군수 지원부터 오랫동안 안보의 궁극적 보증 역할을 해온 해구상까지 국방의 주요 부분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노령화되는 인구와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엄청난 재정적, 사회적 비용을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징병제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군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전 처음에 회의감과 한국 국민의 회복력과 결단력에 대한 존경심 사이에서 점점 더 갈등했어요. 한국은 식민주의와 전쟁 분단과 독재 등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도전과 역경에 맞서 싸운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냈고 자국의 국방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최선의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를 극복해냈죠. 결국 전 한국에 온 제 여정이 한국의 국방 능력을 평가하는 것만큼이나 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에 직면하는 것에 관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미군 주둔 축소 가능성을 받아들이려 했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국가를 발견할 거라 예상하고 서울에 왔었죠. 하지만 대신 발견한 건 굴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있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지키려는 단호한 국민이었죠. 앞으로의 길이 멀고 도전으로 가득할 거란 걸 알면서도 전 한국이 앞으로 이뤄낼 것들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전 벌써 미국이 한국 동맹의 자립을 위해 어떻게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한미 동맹의 미래와 아태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일 거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활기차고 열정적인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한국 국민의 불굴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정신은 한국이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게 해준 힘이었고 앞으로 닥칠 도전을 헤쳐나가는 길잡이가 될 거예요. 사실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면 볼수록 저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계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각별한 마음으로 김영철 대령님을 찾아뵈었죠. 대령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분에게서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박 준장님은 날렵한 체격의 온갖 전략 지도와 정보 보고서를 살펴보시느라 주름진 얼굴을 가지고 계셨죠. 악수를 꼭 잡아주시면서 예리한 눈빛으로 절 훑어보시더라고요. 몇 시간 동안 박 준장님과 한국 국방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답니다. 대령님은 한국의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시고 그에 맞서는 위협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박 준장님 주장의 핵심은 한국이 더 이상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한국도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질 때가 왔다고 강조하셨죠. 우린 북한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선 폭력과 강압도 서슴지 않는 정권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길 기다릴 순 없죠. 필요하다면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해요. 박 준장님이 말씀하실수록 그분의 강한 소신과 뚜렷한 철학에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강인하고 자주적이며 군사력과 외교력을 겸비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려주셨죠. 하지만 박 준장님 주장에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국이 홀로 북한의 위협에 맞선다는 게 엄청난 도전이자 위험일 수도 있으니까요. 박 준장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 한 참모가 북한군 동향에 관한 일일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군의 불법 횡단 시도가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다행히 아군의 경고 사격으로 충돌 없이 돌아갔지만 완전히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 준장님은 이런 북한군의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냉정한 판단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시더라고요. 또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도 중요하지만 외교와 안보 공조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미동맹을 비롯해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경솔한 도발을 자제하도록 압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박 준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가 안보가 단순히 무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등 다양한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총체적 안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준장님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 신무기 개발 같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어요. 해군력 증강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의지를 명백히 했습니다. 우리 영해와 해상교통로를 지키려면 이 위협에 대응할 수단이 있어야 해요. 핵잠수함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투사하고 도발을 억제하는데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도움이 될 겁니다. 박 준장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론 막대한 예산이나 외교적, 정치적 난관 같은 커다란 장애물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 준장님 초청으로 한국군의 각종 훈련과 시범을 직접 참관할 기회를 가졌어요. 한국 장병들이 정교한 기동을 펼치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채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해군기지 방문 때 한국이 직면한 위협의 실체를 제대로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멋진 현대식 구축함 갑판에 서서 한포 시범을 보는데 박 준장님이 먼바다 쪽을 가리키시면서 북한 잠수함이 최근 저기서 포착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이나 허점만 노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언제나 나라와 삶의 방식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황해바다를 바라보면서 한국군 장병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솟구쳤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로 매일 강적과 맞서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동시에 한국 방문을 통해 이 나라가 직면한 위협과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 냉정히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국방으로 가는 길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멀고 험한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단호한 얼굴로 신념에 불타는 눈빛을 보내시는 박 준장님을 보면서 깨달았죠. 한국은 이 도전을 홀로 맞서지 않을 거라는 거요. 아무리 자주 국방, 독자적 군사력을 말해도 한미동맹은 지역 안정과 안보의 핵심축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이 북한 위협에 맞서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안보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걸 절감했죠. 한미동맹이 군사 억지력의 근간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앞당기는 촉진제 역할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한국 안보 태세의 진정한 해결책은 강력한 군대나 첨단 무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끈기와 의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은 대대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더 강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살아남았잖아요. 활기 넘치는 서울거리를 보면서 앞으로의 도전도 이런 정신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 전 머릿속엔 이미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갖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더라고요. 앞길은 멀고 험하겠지만 용기와 독창성 그리고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동안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관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회의감 가득했던 출장이 한국 국방 전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국 국민의 강인함과 의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마무리되다니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지 몸소 느꼈거든요.
정부 고위층은 물론 제가 방문한 군부대의 평범한 병사들에게서도 자위에 대한 절박함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이들은 미국의 보호에만 안주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방어의 책임을 더 떠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더라고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자체 국방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도 모색하는 등 복잡다단해지는 안보 정세 속에서 한국만의 생존 전략을 세워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이런 점들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을 때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한미동맹의 본질에 대한 제 편견과 선입견을 마주하게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늘 미국이 이 지역 평화의 유일한 수호자라 믿어왔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시대착오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갈수록 복잡해지는 안보 난제 속에서 그 어떤 나라도 홀로 갔거나 다른 나라에게만 의지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진정 필요한 건 서로의 역량을 인정하고 공동의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동맹 모델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국제공항을 걸어가는 동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의 자위 역량 강화 지원을 늘리고 한국을 지역 안보의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는 새 접근법을 동료들에게 설득해야 했죠. 쉽지 않겠지만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직접 본 만큼 제가 이 변화를 이끄는데 앞장서고 싶었거든요. 국방부 관료들, 의회 의원들, 외교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미 동맹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했죠. 처음엔 반응이 싱겁더라고요. 현상 유지를 고수하려는 이들도 많았고 변화 자체를 못마땅해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사례를 곧잘 들려주면서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펼쳐나가자 서서히 지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에 미국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더라고요. 이런 인식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나 연합훈련 확대, 안보 현안 공조 등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오랜 기간 동안 불평등과 일방적 안전, 보장에 기반했던 한미동맹의 틀이 서서히 깨지면서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거듭나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출장을 마치고 나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한 번은 국방부의 한고위 관리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네 주장이 맞아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순 없지. 긴 호흡으로 가야 해. 그 조언을 새기며 묵묵히 제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죠. 며칠 뒤엔 한국에 주재했던 미군 사령관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 의견을 피력했어요. 사령관님도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한국군의 전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도 진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동조의 목소리가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도전과 장애물도 많았죠. 국무부의 일부 인사는 한국의 자주적 노선을 경계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력자로 나설 때 한미 동맹도 더욱 공고해질 거라고 역설했죠.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를 그리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 덕분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죠. 용기와 의지를 갖고 묵묵히 제 소신을 펼쳐나가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존중하는 자세, 그것이 한미 동맹을 새롭게 가꿔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주더군요.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없진 않겠지만 한국과 함께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내는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제 작은 노력이 그 위대한 여정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탈리아에서 40년 전통 카페를 운영하는 한 이탈리아인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카페 앞에 생긴 한인이 하는 카페가 들어선 뒤로 먹고 살 수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그 카페가 자신의 단골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면서 그 카페 창문에 침을 뱉다가 주인의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주인이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메르예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저는
할머니 때부터 40년간 운영하던 카페를 물려받게 되었어요. 할머니에 이어 엄마는 카페를 운영하셨어요. 하루쯤이면 쉴 법도 한데 밀라노의 번화가에서 매번 가장 일찍 문을 여는 가게였죠. 할머니는 매번 커피에 정성을 쏟으셨어요. 매일 원두를 갈아 정성스러운 커피를 만드셨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엄마는 학생 때부터 주말만 되면 할머니를 도와 카페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학생 때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남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싶어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카페는 조금 야속한 존재였다는 말을 제게 자주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카페는 엄마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카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새벽 6시에 카페 문을 열고 아침마다 배달되는 커피 원두를 손수곱게 갈았어요. 물론 몇 달을 그렇게 하다가 아무나 할 수 없는 루틴이라는 걸 깨닫고 기성 원두로 바꾸어서 조금 몸이 편해질 수 있도록 제품을 바꿨어요. 그리고 8시마다 오시는 첫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죠. 가장 처음 오시는 손님은 남자분이셨어요. 매번 검은 정장을 입고 뜨거운 라떼를 주문하셨어요.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할머니가 카페를 하실 때부터 항상 우리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드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뜸하게 오시더니 발길을 끊으시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 손님뿐만 아니라 카페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어요. 커피 맛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 싶었지만 제가 먹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엄마는 계속 줄기 시작하는 매출에 우울해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9시쯤 되자 카페는 다시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제 처지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했죠. 제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루루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새로 생긴 그 한국 카페 소식 들었어? 루루가 부드럽게 침묵을 깨며 물었어요. 응, 들었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요즘엔 손님들이 그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루루는 뭔가 말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한번 가볼 생각 없어? 걔네가 우리랑 뭘 다르게 하는지 살펴보고 오는 거지. 저는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다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걔네가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루루는 안쓰러운 미소를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뭐가 문제인지, 걔네는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잘 되는 건지 말이야. 루루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서울 빈스가 우리 단골들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순 없었죠. 하지만 경쟁업체의 문턱을 넘어서는 건 왠지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을 저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빈 카페를 휘둘러 봤어요. 낡고 어울리지 않는 가구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할머니가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부터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마 그것도 문제의 일부일 거예요. 그 모든 추억과 향수가 좋기는 하지만 서울 빈스에서 봤던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에 비하면 우리 가게는 피곤해 보이고 뒤처진 느낌이 강했으니까요. 제 머릿속으로 할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인하고 불굴의 정신으로 이 가게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셨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시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려 애쓰셨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루루를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의 결심을 굳혔어요. 내 말이 맞아. 내가 가봐야겠어.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라도 걔네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봐야지. 루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냈어요. 그래, 맞는 말이야. 어쩌면 그레니스 브루스가 다시 번창할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섰어요. 서울 빈스를 찾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가게를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 당당히 경쟁에 맞서야만 했어요. 저는 단호한 움직임으로 일어나 앞치마를 바로 매며 말했어요. 알겠어, 내일 가볼게. 하지만 내가 꼭 그곳을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는 장담 못해. 다음날 아침 전 서울 빈스 앞에 서 있었어요. 속에서는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있었죠. 세련되고 모던한 외관은 저희 카페의 아늑하고 정겨운 분위기와는 정말 달랐거든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마자 갓 내린 커피향과 은은한 대화 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그 카페는 항상 사람이 붐볐고 줄을 서야 했어요. 바글바글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희 카페에 단골이셨던 에릭도 있었죠. 에릭은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눈을 피했어요. 에릭은 하루에 두세 번은 이 카페에 오는 것 같았죠. 커피 맛이 좋다면서요. 안에는 엄청 붐비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주문하려고 카운터 앞에 줄 서 있었죠.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은은한 색감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그 트렌디한 분위기를 보니 솔직히 부러웠어요. 카운터에 가까이 가니까 바리스타 한 분이 보이더라고요. 젊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한국인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영석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손님들한테 들었던 그 유명한 바리스타 같았어요. 혁신적인 브루잉 기술이랑 독특한 맛 조합으로 커피계에서 떠오르는 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영석 씨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눈가에 주름이 져가며 웃더라고요. 서울 빈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메뉴판을 훑어보는데 낯선 이름들과 재료들 때문에 살짝 긴장됐어요. 저기 오미자 라떼 주세요. 음료를 만드는 걸 지켜보는데 감탄과 부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동작이 빠르고 정확한데도 손끝에서 예술성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라떼를 건네주는데 그 위에 있는 라떼 아트의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그레니 브루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섬세한 꽃무늬였거든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셔보니 깜짝 놀랐어요. 커피에 담긴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커피 퀄리티가 굉장히 높았어요.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맛이 나올 수 없었죠. 알고 보니 전 세계 바리스타가 모인다는 커피 챔피언십 바리스타 부문에서 입상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커피 챔피언십 바리스타 부문에서는 최종 7인 중 한국인이 2명이나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카페 사장 영석 씨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 만말이 튀어나왔어요. 영석 씨는 자랑스러운 듯 활짝 웃었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서 기뻐요. 저희는 한국 재료와 전통의 장점을 살린 독특한 맛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 각 메뉴에 정성을 쏟거든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인정하긴 싫었지만 서울 빈스는 정말 특별한 걸 하고 있었어요. 그냥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었달까요? 1시간 정도 카페를 관찰하면서 메뉴부터 서비스까지 구석구석 노트했어요. 영석 씨와 그의 팀이 이뤄낸 걸 보면서 존경심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죠. 트렌디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냈고 메뉴는 한국 문화를 살리면서도 다양한 취향을 아우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장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완벽한 레시피가 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전 직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유로운 민족이라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데 이곳 직원들은 눈치도 빠르고 응대를 정말 잘했어요. 내심 사람이 붐빌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막 나가려는데 영석 씨가 카운터 뒤에서 날 보더니 손을 흔들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계속 메모하시는 거 봤어요. 혹시 커피 관련 일하시나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죠. 사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제 카페가 있어요. 그레니의 브루스라고 영석 씨의 얼굴에 알아보는 기색이 스쳤어요. 아, 거기 들어봤어요. 오래된 가게죠. 고개를 끄덕이자 자부심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내 할머니가 수십 년 전에 여셨어요. 그 후로 쭉 가족이 운영하고 있죠. 영석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려움의 무게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좀 힘들었거든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서울 빈스가 뭘 다르게 하고 있나 보려고 왔어요. 영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것 같더니 말했어요. 그러면 괜찮다면 언제든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죠.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경쟁업체에 대한 반감을 느끼려 왔는데 오히려 동료애 같은 걸 느끼게 됐달까요? 정말 좋죠. 진심 어린 미소가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정말 감사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밝은 햇살 속으로 나오니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죠. 서울 빈스 방문은 여러모로 깨달음을 줬어요. 성공 비결에 대한 통찰도 얻었지만 영석 씨라는 뜻밖의 동료도 얻게 됐으니까요. 그레니 브루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의 유산을 지키려면 서울 빈스를 그대로 베끼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가게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하는 고객의 입맛과 취향에 맞춰야 했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더라고요. 영석 씨의 도움과 제 결심으로 앞으로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그레니 브루스의 새 생명을 불어넣을 준비가 됐어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가게로 들어섰어요. 루루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며 물었죠. 어땠어? 호기심 어린 목소리였어요. 새로 다짐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죠. 깨우침을 많이 얻었어. 할머니의 유산을 지킬 열쇠를 찾은 것 같아. 루루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활짝 웃었어요. 어서 얘기 좀 해봐.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저는 영석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서 커피 산업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어요. 영석 씨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주셨고 저는 그 모든 정보를 열심히 흡수하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도시 곳곳의 다양한 카페에서 만나 여러 종류의 커피를 시음하며 맛과 기술의 뉘앙스에 대해 토론했어요. 영석 씨는 제가 수년간 그레니스 브루스에서 제공해온 기본 드립, 커피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커피의 세계로 저를 안내해 주셨죠. 중요한 건 디테일에 있어요. 영석 씨는 따뜻한 푸어 오버 커피를 손에 쥐고 설명했어요. 원두의 품질, 분쇄 크기, 물 온도, 붓는 기술, 사소한 모든 것이 차이를 만들어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저는 완벽한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열정과 정밀함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영석 씨에게 그레니스 브루스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어요. 줄어드는 단골 손님, 낡은 인테리어, 그리고 카페에 깃들어 있던 침체된 분위기에 대해 말했죠. 할머니를 실망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목이 메어 고백했어요. 할머니는 그곳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으셨는데 제가 그걸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 영석 씨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손을 뻗어 위로하듯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할머니를 실망시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메르 씨, 당신이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당신이 할머니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영석 씨의 이해심에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그에게서 저는 단순히 멘토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를 찾았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레니스 브루스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메뉴를 업데이트하고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몇 가지 음료와 페이스트리를 소개했죠. 새로운 에스프레소 머신에 투자하고 직원들에게 적절한 브루잉 기술을 훈련시켰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카페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려고 노력했던 만큼 그레니스 브루스의 핵심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만든 변화는 겉모습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건 그레니스 브루스의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은 건 영석 씨와의 특별히 감정적인 만남에서였어요. 우리는 서울 빈스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사이폰으로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가 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쓸어내며 고백했어요. 여기서 하신 걸 모방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우리가 누구인지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영석 씨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해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에메르 씨, 저는 당신이 우리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길 바란 적 없어요. 당신의 할머니가 만드신 카페에는 독특한 역사와 성격이 있죠. 그건 지워져야 할 게 아니라 기념되어야 할 거예요. 저는 목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영석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엔 그의 답은 두 세계를 읽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봐요. 당신의 할머니가 만드신 최고의 것들을 가져와서 새로운 관점으로 융합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에서 아이디어의 빛이 번쩍였어요.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요. 그레니스 브루스의 역사와 정신을 새로운 세대와 공유하는 거예요. 영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에메르 씨, 당신 할머니의 유산은 커피 그 이상의 것이죠. 그건 할머니가 만드신 공동체, 할머니가 영향을 주신 삶에 대한 거예요. 그건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흥분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제 머릿속은 이미 가능성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할머니의 추억을 기리는 카페를 상상했어요. 단순히 음료와 장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레니스 브루스를 공동체에 사랑받는 일부로 만들어준 이야기와 전통을 통해서 말이에요. 앞으로 몇 일 동안 저는 계획 세우기에 몰두했어요. 오래된 사진첩과 일기장을 뒤져 할머니의 삶과 카페, 초창기의 이야기를 하나씩 모았죠. 오랜 단골 손님들과 예전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그들의 기억과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하나의 비전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옛것과 새것의 장점을 조화롭게 섞은 카페를 상상했어요. 그레니스 브루스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면서도 현대 커피 문화의 혁신과 창의성을 수용하는 공간 말이에요. 저는 제 아이디어를 영석 씨와 공유했고 그는 즉시 찬성해 주셨어요. 우리는 함께 대대적인 재개장 행사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이 행사는 그레니스 브루스의 심장과 영혼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를 초대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행사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과 기념품 상자들에 둘러싸여 카페에 홀로 있었어요. 이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자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죠.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낡은 마룻바닥은 더 이상 방치의 징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벽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추억과 순간의 증거였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은 젊은 사업가 시절부터 사랑받는 가장이 되기까지 할머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평화로움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고 제가 정확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깊은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할머니의 유산에서 도망치려 했죠. 그 유산에 결코 부응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유산을 진정으로 기리는 방법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존경심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불을 끄고 카페 문을 잠그면서 새로운 목적감으로 충만해졌어요. 내일 저는 그레니스 브루스로 다시 지역사회를 맞이할 거예요. 과거의 유물이 아닌 활기차고 번성하는 현재의 일부로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전히 도전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결코 직선이 아니라는 거려하지만 영석 씨가 제 곁에 있고 할머니의 추억이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저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카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둘러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거예요. 저는 밤 공기에 속삭였죠. 약속할게요. 그러고는 몸을 돌려 걸어 나왔어요. 그레니스 브루스의 다음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전 일찍 카페에 도착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변화를 감상할 시간을 가졌어요. 벽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가구도 업데이트되었지만 그래도 카페 특유의 아늑하고 개성 있는 느낌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영석 씨는 잠시 후에 갓 구운 쿠키 한 상자를 들고 도착했어요. 할머니의 고전 레시피와 함께 몇 가지 한국풍 간식을 제공하면 어떨까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전 영석 씨의 지원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완벽해요. 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진열장에 쿠키들을 정리했죠. 재개장 시간이 다가오자 카페에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커피 스테이션부터 좌석 공간까지 모든 곳에 마무리 작업에 분주했죠. 오전 10시 정각 전 정문 잠금 장치를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이미 익숙한 얼굴들과 호기심 어린 새로운 얼굴들로 이루어진 군중이 모여 있었죠. 새로운 그레니스 브루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제 목소리가 맑고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우리는 할머니의 유산과 이 벽 안에서 그분이 만든 커뮤니티를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미래 이곳에서 만들어질 새로운 추억과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정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영석 씨를 바라봤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정카페가 생기 있게 변하는 걸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공기 중에는 진한 커피 향과 따뜻한 대화 소리가 가득했죠. 손님들은 새로운 한국풍 음료와 페이스트리를 맛보며 기쁨에 가득 찬 얼굴을 했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전 대화의 단편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추억이 공유되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죠.
전 아버지랑 일요일마다 여기 왔었어요. 라고 한 여성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구석 테이블에 앉아서 할머니의 유명한 핫초코를 마시며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전 이곳의 뒷이야기를 몰랐어요. 라며 다른 손님이 할머니의 사진 아래 명판을 읽으며 말했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놀랍네요. 전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유산을 기리는 동시에 커뮤니티와 유대감을 키우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빠져나가자 전 갑자기 슬픔에 젖었어요. 어떤 면에선 이날이 시대의 끝을 의미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 어린 시절의 그레니스 브루스 할머니가 땅에서부터 일군 그곳은 이제 사라진 거였어요. 영석 씨는 제 기분의 변화를 느낀 것 같았어요. 다가와서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죠. 괜찮아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죠. 그냥 너무 벅찬 거예요. 과거의 작별을 고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받아들이는 개요. 영석 씨는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절대 쉽지 않죠. 하지만 예메르 씨가 할머니도 여기서 만든 걸 자랑스럽게 여기실 거예요. 할머니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이곳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았잖아요. 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리웠지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건 저를 방해할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후 며칠 몇 주 동안 전 계속 그레니스 브루스에 제 마음을 쏟았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고 지역 행사를 주최하고 새롭고 오래된 손님들로부터 계속 이야기와 추억을 모았죠. 그리고 카페가 번창하는 걸 지켜보면서 할머니의 유산이 단순히 카페의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곳의 중심에 있었던 따뜻함, 관용 그리고 유대의 정신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카운터를 닦다가 전해본 적 없는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카페 앞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죠. 팔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이 빠진 어린 소녀를 안고 있었어요. 순간 깜짝 놀라며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이 기억났죠. 할머니가 절들어 올려 빙빙 돌리던 모습, 우리의 웃음소리가 여름 공기 속으로 울려 퍼지던 게 떠올랐어요. 평화로운 느낌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함께하며 매 순간 절 이끌어주고 지원해 주신다는 걸 마음 깊이 알게 되었거든요. 카페를 둘러봤어요. 수다 떨며 웃는 손님들, 목적의식을 갖고 자부심 있게 일하는 직원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된 영석 씨도 보였죠. 그리고 더 이상 길을 잃고 불확실했던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닌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된 강하고 유능한 여성인 제 자신을 보았어요. 그레니스 브루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극복해야 할 장애물도 헤쳐나가야 할 변화도 더 많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제 자신만의 새로운 유산을 만들어낼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 앞치마 주머니에 사진을 꽂고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웠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모든 걸 위해서요. 라고 속삭였죠. 그리고 전 앞에 놓인 일로 돌아갔어요. 또 다른 커피 포트를 끓이고 다음 손님을 문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요. 그레니스 브루스의 이야기는 아직 쓰고 있는 중이었고 최고의 장면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